니체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된 거는 그것 때문이에요. 저기 진중권 그 1학년 때 수업을 들었었거든요. 대학교 1학년 때 미학개론이라는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 진중권이 있었고, 근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뭐 그리스 예술, 뭐 그리스의 어떤 이런 그 뭐 합창이나 뭐 이런 거, 그래서 막 그런 코러스 얘기를 많이 들었던 거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 이제 책을 한 권씩 그때 전체 리포트였나? 어쨌든 니체의 비극의 탄생 그때 처음으로 읽었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 뭐 니체도 처음 들어봤고요. 근데 이제 워낙 근데 이제 진중권 교수가 수업을 잘하니까 진짜 듣고 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재밌기도 했었고, 근데 이제 다 처음 듣는 얘기니까 감은 잘 안 오고, 이제 교양 수업이니까 막 저기 복학생 형들도 있고 뭐 이 사람들은 되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수업도 취지가 그거였어요. 최소한 한 권은 꼭 읽자. 한 학기 수업을 하는데 책 한 권은 꼭 읽고 거기서 제대로 리포트를 써내라 라고 해서, 그때 아마 저도 대학 도서관 가가지고 비극의 탄생을 찾아보니까 완전 한 80년대 문고판? 굉장히 낡은 거 있죠. 완전히 노래져가지고 새로 읽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여하튼 그런 거 있어요. 예전에 아마 그 출판계에서 일하던 사람이 알려줬었는데, 요즘 이렇게 찍는 방식이랑 옛날 찍는 방식이 다르다고. 예전에 진짜로 그거 알죠? 맞아. 지금 디지털로 이렇게 하는 걸걸요 아마. 근데 예전에는 그 파이는 글자 활자체 있죠. 하나 예전에는 활자 인쇄였어요. 70, 80년대까지는. 그래서 활자 인쇄 책을 실제 헌책방 가서 보시면 티가 확 나요. 뭔가 이렇게 찍혀 있는 티가. 그래서 그런 책으로 읽었었거든요. 비극의 탄생을. 그래서 거짓 뭐 이해는 안 갔던 것 같은데, 그때 확실히 이미지는 잡혔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였어요. 지금 이 학자가 비극의 탄생이라고 할 때가 조금 나중에 헷갈리는 거죠. 비극은 내가 비극적이야 라고 표현할 때 이게 동음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동일한 말이라는 걸 제가 그 당시 몰랐던 거예요. 너무 비극적인 주인공 뭐 이렇게 할 때 비극적이라는 말 자체가 알고 보니까 비극인 거예요. 말 그대로 그리스의 비극, 희극이 있으면 비극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비극이란 얘기를 그때 하는 거구나라는 것도 알게 됐고, 거기에서 이제 니체의 초기작이에요. 사실 비극의 탄생은. 그러니까 이제 니체가 이제 나중에 이제 농후해지면서 좀 다른 얘기를 더 하게 되지만, 그래서 나중에 바그너를 초기에는 그래서 엄청 찬사를 해요. 왜냐면 니체의 초기의 위치의 생각은 뭐냐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제는 그 아폴론적인, 아폴론 신이라는 어떤 태양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밝음, 이성, 그죠? 어떤 논리, 이런 것들의 음악과 어떤 예술, 뭐 이런 문화가 이미 우리 서구사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판단했던 거예요. 사실 이건 나중에 보면 되게 푸코적이기도 해요. 결국 푸코가 나중에 광기 역사나 뭐 감시자 처벌 같은 걸 통해서 밝혀낸 것도 사실 굉장히 어떤 서구 중심의, 그리고 어떤 지배 담론에 대한 어떤 중심에 대한 문제, 정상과 비정상을 결국은 새롭게 사유하는 방식으로 좀 뒤엎는 거거든요. 전복하는 거기 때문에 니체도 그때는 약간 이런 비극 쪽에 꽂혀서 그걸 예시로 들면서 나왔던 게 디오니소스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아폴론과 디오니소스. 그래서 항상 그리스의 이 그 연극사에서도 계속 아폴론 중심으로 이렇게 상영이 됐지, 그 디오니소스는 굉장히 슬프거나 굉장히 비극적인, 말 그대로 그쪽에서만 쓰이는 거거든요. 어떤 뭐 전쟁과 연결돼 있고, 그리고 뭐 섹스와 연결돼 있고, 술과 연결돼 있고. 그러니까 디오니소스는 기본적으로 약간 파괴적이에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기독교적으로 보면 천국과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폴로는 천국적인 거고, 그죠? 그리고 디오니소스는 사탄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런 이분법이죠. 이분법이 똑같이 고대 그리스에도 있었고, 그게 나중에 이제 중세로 오면 중세 신학에서는 이제 천국과 지옥처럼 이제 뭔가 나뉘어지는 거, 연결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니체가 꽂힌 건 오히려, 그래서 보통 당시에 다 이런 맨날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에 대한 어떤 일종의 주석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 어떤 밝음과 이성에 대한 얘기를 하던 그 시대에서 니체는 이제 역발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니체가 언제 태어났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죽은 게 외우기 쉽다고 했죠. 1900년. 이 사람이 마침 20세기를 열어젖힌 철학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마침 딱 1900년까지 딱 그 언저리에 딱 죽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18세기에 살다가, 19세기죠. 19세기에 살다가 1800년대 살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철학적인 개념들을 얘기하고, 그리고 20세기에 딱 들어가자마자 죽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니체가 얘기했던 비극의 탄생에서 결국은 디오니소스의 어떤 것들 굉장히 찬미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다시 재현한 게 당시 음악사에서도 보니까 대부분 밝거든, 말 그대로. 모차르트나 이런 애들도 바로 그 전 세대니까 1791년에 모차르트가 죽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바로 전 세대죠. 그러니까 뭐 한참 낭만파나 막 이렇게 뭔가 밝은 음악들, 혹은 음악하면 또 바흐잖아요. 바흐하면 전형적인 기독교 음악이고,
기독교 음악에서도 그 대입법이라고 해서 완전히 딱 어떻게 보면 기계적인, 어떻게 보면 이제 법칙적인 이제 음악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비판. 이런 건 너무 이성적이잖아요, 말 그대로. 음악도 이성적이었던 거예요. 미술도 이성적이었고, 음악도 다 그런 흐름으로 가니까, 예, 이제 니체는 오히려, 당시 이 바그너야말로, 독일의 이 바그너야말로, 진정한 음악가고, 이 음악 안에 어떤 진리가 있는 것처럼 찬사를 엄청 날리죠. 근데 나중에 이제 한 중후반기 하니까 엄청 저주해요. 나중에 둘이 스타일이 틀어져가지고, 바그너 엄청 저주하더라고요. 그래서. 바그너가 니체를요? 아, 니체가요. 니체가 바그너를요? 그런 것 같아요. 변했다고 이러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말 그대로 그래서 초기라는 거예요. 니체의 어떤 초기 때는 굉장히, 그러니까 문헌학자였대요. 초반에 이 사람의 어떤 직업은 문헌학자. 말 그대로 이제 고대 문헌들 뒤적거리면서 연구했던 사람인 거죠. 나중에 이제 니체의 책을 그래서 좀 보시면 너무 많아요. 어차피 지금 니체가 워낙 인기가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서점 가시면 니체 막 마치 그러니까 프로이트 전집이 막 하면 막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아, 난 프로이트 이제 좋아졌어 이런 사람들은 질려버리는 게 가면 책도 한 대여섯 권 꽂혀 있어야 뭔가 읽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지 두껍게 그냥 양장반으로 이미 전집 뭐 이렇게 한 열 몇 권씩 딱 꽂혀 있으면 읽을 마음이 안 나죠. 예. 그냥 만화로 보세요. 프로이트 읽는 거. 그래서 오히려 만화 프로이트 읽는 게 더 좋거든요. 그래서 니체도 요즘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니체 전집도 너무 많이 나와서 다 읽으려면 너무 지치고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유명한 책이 있죠. 그거는 저도 읽어봤는데 되게 읽으면 어떤 느낌이냐면 성경 읽는 느낌이에요. 저는 이제 기독교인이니까 성경을 읽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니체는 그러니까 일종의 기독교에 대한 열등감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란 말은 좀 그렇고 어차피 예수에 대한 아니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도 바울에 대한 열등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니체가 실제로 그런 책 안에서도 언급을 좀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짜라투스트라 이 책 안에서도 성경적 구조를 좀 갖고 있어요. 의외로. 마치 우리 그 알브레히트 듀러가 이제 중세가 넘어갔을 때 자기 자화상 그려서 예수를 본다는 것처럼 마치 그런 느낌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니체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신은 죽었다죠. 그래서 이때 신은 죽었다 해서 이제 니체를 좀 옹호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신은 꼭 기독교의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보기엔 맞아요. 딱히 뭐 그 신 아니면 또 무슨 신이겠어요. 그죠? 어차피 짜라투스트라는 조로아스터교 신이거든요. 뭐 그쪽 그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당시 어떤 종교 권력 이제는 어떤 그런 신의 어떤 이제 이런 그러니까 개념 자체에 대한 게 이제 없어진 거죠. 필요 없는. 왜냐면 그게 대부분 종교도 일종의 권력이고 약자의 권력이라고 본 거예요. 나중에 도덕의 개념 자체를 이 약자의 논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찌질한 애들이 자신의 어떤 무능력함을 속이기 위해서 만든 게 도덕이라는 거예요. 네. 선하고 악하고에 대한 기준 자체를 그래서 니체는 약간 해체를 좀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항상 기준이 있잖아요. 선하고 악하고. 근데 그건 아까도 봤지만 아폴론적이고 디오니소스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때도 디오니소스의 비극을 왜 찬송했냐면 그것들이 우리 삶의 어떤 감성을 어떻게 확 일으키죠. 역동성을 일으키고 그래서 우리 삶을 뒤집을 수 있는 어떤 거대한 힘, 혁명적 힘을 주는 거는 사실 디오니소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가 보면 성과학의 어떤 이분법에 대한 개념에서 되려 그 니체는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이 반대적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게 많아요. 우리 상식과 좀 어긋난. 그리고 여기 이제 초반에 그래서 여기 철학과 굴뚝정서부에서도 여기 시작을 하면 이 얘기하죠. 일단 오해를 하나 받은 건 이거예요. 니체의 초인 사상이 나중에 파시즘으로 연결됐다. 실제로 히틀러가 약간 차용했다는 얘기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니체가 한동안 인기가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요. 이 히틀러 때문이에요. 히틀러가 워낙 이제 공포를 2차 대전 때 불어넣었기 때문에 결국 이게 니체 철학의 이 결과물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오해를 많이 받았던 것 같고 그래서 그 니체를 다시 전후에 어떻게 보면 후대 학자들이 다시 되살렸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나오지만 들레즈의 이 책을 바탕으로 이 분석을 한 것 같아요. 이진경 선생님도요. 그죠? 그래서 철학자로서의 어떤 예언자의 모습도 아니고 악마적 파시스트의 모습도 아닌 철학자로서의 모습을 니체에게서 발견해야 하고 그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을 누가 보여줬다? 들레즈가 연구소를 통해서 보여줘요. 그래서 니체의 문제 설정이 무엇인가로 우리는 넘어가게 되죠. 책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그 두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아마 학자들이 이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책을 읽으면 문학이에요. 문학에 좀 더 가까운 느낌?
읽어보면. 그래서 그러니까 뭐가 딱 대비가 되냐면 칸트랑 대비가 돼요. 칸트는 목적이 딱 정해져 있죠.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이 있고, 순수 이성 비판도 내부 목차 보시면요, 완전히 어떤 그 조직물처럼 이미 구성되어 있어요. 목차가요. 딱 정해져 있는 거죠, 이미. 그러면 읽어도 어렵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뭐 그 목차도 그렇게까지 큰 도움은 안 되지만, 사실 이제 그걸 아는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큰 월계를 쫙 잡을 수 있잖아요. 니체는 그런 게 없어요. 읽다 보면 그냥 너무 문학적이니까 여기에 대체 무슨 틀이 있냐, 그냥 지 하고 싶은 말 막 내뱉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막 그런 책들은 꽤 많잖아요. 막 자기가 이제 말 그대로 어떤 예언가처럼 뭔가 이것저것 막 얘기하면 나중에 이제 후대에서 막 해석해주고, 원래 자기 그 의미로 한 게 아니지만, 사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오해들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하니까 여기서 이제 다양한 해석에 대한 가능성이 열리는 것처럼, 나중에 그 자라투스트라 그런 책들을 보면 더더욱이 알쏭달쏭한 얘기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 개인적으로 만약 니체가 좀 좋으시면 이 그린비에서 실제로, 이 그린비 출판사잖아요. 굉장히 권위 있는, 제가 보기엔 인문학에선 가장 권위 있는 출판사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책 사람 중에 그 고병권 있어요. 고병권 씨가 쓴 그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해설한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은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어서 도움이 돼요. 저는 그거 읽으면서 오히려 실행은 안 했지만, 이 책을 읽고 나니까 역으로 니체는 굉장히 반기독교적인 게 아니라 친기독교적이다라는 생각을 오히려 했었어요. 보통은 기독교에서는 되게 싫어하죠. 신은 죽었다고 막 선언하고 다니고 신 저주하고 하니까 니체를 싫어하지만, 오히려 저는 이렇게 자라투스트라를 이렇게 해석한 걸 보니까 니체가 비판하고 있는 기독교 비판이요, 실제로 지금 시대에 기독교의 잘못된 점을 그대로 짚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방향성은 안 맞더라도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이 종교 비판은 아주 정확해요. 사실 지금의 교계가 정말 엉망진창인 것들을 여전히 잘 짚어주고 있다. 키에르케고르도 물론 그런 걸 많이 짚어줬지만 니체의 분석도 굉장히 예리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걸 꼭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구나. 이 사람이 설령 실제로 기독교 비판했더라도 중요한 건 생산적 비판인 거거든요. 보니까 충분히 지금 기독교에서 이걸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는 이제 주체가 뭐고 진리가 뭐고, 그죠? 이제 이런 부분이 니체의 설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거를 좀 보죠. 자, 그래서 니체는 하나의 명부지 혹은 아포리즘 정도로 읽히거나 문학적 수사에 가려서 고유한 문제의식이 드러나지 않기 십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아무거나 이 사람 책을 짚고 읽으면 그렇게 느껴져요, 실제로. 그래서 체계가 없단 말이 많았다라는 거, 오해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니체의 고유한 문제 설정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그의 질문 방식을 우리는 연구해야 돼요. 그게 달라요. 예를 들어 우리는 보통 아름다움은 무엇인가, 존재란 무엇인가, 항상 우리가 이런 걸 고민하죠. 기본적으로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고민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동안 이 서구 철학은 항상 그래서 뭔가 이 무엇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즉 본질이 뭐냐, 실체가 뭐냐, 이게 기본적으로 이 서구 철학의 가장 기본 틀이죠. 그래서 뒤에 보면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면 그렇게 대꾸할 거다. 아름다움은 뭐뭐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할 거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렇다면 모두 아름답다고 하면 거기에 공통된 어떤 아름다움이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본질이죠. 그러니까 이 본질이 뭐냐를 갖고 항상 이제 서구 철학자는 연구를 해왔잖아요. 근데 이 질문 방식 자체를 뒤엎어버리니까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뭐예요? 이 본질이 뭡니까? 라는 거에 대한 다른 답변들을 서로 내놨다라면 니체는 오히려 질문하는 방식을 바꿔버린 거죠. 사실 우리 얼마 전에 그 막스도 그런 거잖아요. 질문하는 방식을 바꾼 거죠. 다들 거기에 대한 해답이 뭐니라고 이론적으로 고민할 때 막스는 실천, 변화시키는 것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훅 들어오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정도로 간 게 아닌 거예요. 다들 뭔가 이렇게 뭐가 본질이지 이렇게 얘기할 때 정작 막스는 옆에서 야, 정작 중요한 거 세계를 변화시키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어떤 실천에 대한 얘기라고, 진정한 실천이죠. 지금 니체는 뭐예요? 그 본질이 뭐냐는 질문 방법을 아예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게 아니라 대체 어떤 게 아름다운 거니? 이거 우리 문법적으로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럼 같은 말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아름다움의 본질이 뭐냐 이게 묻는 게 아니라 대체 우리는 어떤 거를 아름답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 지금 이 공간에서 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지? 이걸 묻는 걸 수 있어요, 대략.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존의 존재론이나 기존의 어떤 실체에 대한 질문들은 진리 자체, 결국 찾고 싶었던 게 시대가 변해도 공간이 변해도 항상 그러한 거, 그 본질이 뭘까 연구했다면 니체는 오히려 그 음모가 뭔지를 묻는 거예요. 대체 너가 그렇게 묻는 저희가 뭐야? 너희가 그런 식으로 연구하는 저희가 뭐야? 사실 이런 방식으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란 무엇인가라고 묻지 않고 진리란 어떤 것인가라고 묻는다. 진리 예를 들어 요구하는 게 아니다. 진리를 포괄적으로 정의할 걸 요구하는 플라톤식의 질문과 달리 진리라는 것을 사로잡고 있는 여기 힘이 동그라미에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을 사로잡고 있는 힘은 대체 어떤 것인가? 진리를 점령하고 있는 의지는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힘과 의지가 이제 니체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 속에는 어떤 것이 표현되거나 숨어 있는가를 묻고 있다는데 핵심이 있다. 대체 지금 우리가 이게 진리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 본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힘, 그건 뭐냐? 대체 어떤 의지가 그렇게 얘기하게 만든 거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를 발견한다는 건 주어진 대상을 점령하고 있는 힘을 아는 거다. 우리가 어떤 의미를 발견한다는 건 대상을 점령하고 있는 힘이 뭐냐? 힘을 아는 거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 지배적인 힘과 피지배적인 힘이 결합되어 있고 어떤 힘이 지배적인 것인가 아닌가를 구별해주는 것이 바로 의지다. 의지가 그것을 우리가 구별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거꾸로 이러한 의지는 힘들 간의 관계에 의해서 정의된다. 되게 헷갈리긴 해요. 이거 다시 읽어보니까 그렇다고 힘과 의지의 관계가 딱 뭔가 도식적으로 정의되는 느낌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상호적인 것 같아요. 니체는 그래서 이 의지를 권력의 의지라고 한다. 자, 바로 윗줄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 의지가 힘들 간의 관계를 만들어낸다. 의지가 힘들 간의 관계를 만들어내. 그래서 이 의지를 우리는 권력 의지라고 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나중에서 니체 하면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권력 의지죠. 권력 의지. 그리고 혹은 지식 권력. 뭐 이런 말들이 좀 이따 등장할 거예요. 세속적인 의미에서 권력을 추구하거나 욕망하는 의지와는 별로 상관이 없음을 유의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 그대로 나는 정치 권력을 추구할 거야. 나는 어떤 대통령이 될 거야. 라는 어떤 그런 욕망과 권력에 대한 권력 의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힘에는 능동적인 힘과 반동적인 힘이 있다. 반동적이라는 건 진보에 반대되는 또 그 반동이 아니고 그냥 액티브에 대한 반대. 작용적 힘에 대한 반작용적인 힘. 개념으로 반동이라는 말을 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의지에는 그러니까 힘에 능동적 힘과 반동적 힘이 있다면 의지에도 긍정적 의지와 부정적 의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은 연결시켜요. 능동적인 힘이 곧 긍정적인 의지고 반동적인 힘이 곧 반동적인 의지다. 이런 식으로 밑에서는 연결을 하죠. 그래서 긍정적인 의지와 부정적인 의지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바로 니체가 말하는 가치평가다. 어쨌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정의인 것 같아요. 이 정의 자체를 본다고 해서 뭔가 이해가 탁 하진 않거든요. 오히려 이제 제 앞에 있는 그림을 보세요. 앞에 있는 저기 에스더의 화장실 그 그림을 보시면 있죠? 어떤 것이 아름다운가? 그러니까 아름다움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보통 항상 서구철학에 물었다라면 어떤 게 아름다운가라는 이 제목으로 지금 이 그림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여기 딱 봐도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가냐라는 거예요. 이 그림의 당연히 주인공은 이 백인 여성이죠. 주변에 시종 들고 있는 여성은 왼쪽은 왠지 약간 중동 쪽 같고 아니면 흑인인가? 오른쪽은 확실히 아프리카 쪽 사람 같죠. 근데 여기 딱 봤을 때 우리는 말 그대로 누가 이쁜가라고 했을 때 사실 기본적으로 이 중간에 있는 여성을 이쁘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솔직히 높지 않냐. 이게 물어보는 거죠, 사실은요. 우리 중에 여기서 딱 보고 이 오른쪽 여자가 제일 예쁜데요?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직 왜 그러죠? 우리의 미의 척도가 굉장히 서구적이거든요. 그죠? 여기서 그런 말을 해요. 결국 중간에 어떤 것이 그가 제일 아름답다고 느끼게 하는가? 그것은 백인의 얼굴을 아름다움의 척도로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척도가 저 사람을 아름답다고 느끼게 만들어요. 사실 아름다움의 척도는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뭐냐면 원래는 아름다움은 익숙한 게 아름다워야 돼요. 마치 내 자식이 가장 이쁜 것처럼 자꾸 보니까. 그죠?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도 이상형을 나중에 찾게 될 때도 보통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잖아요. 알고 보면 자기 아버지 혹은 자기 엄마의 얼굴을 닮은 사람을 좋아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왜냐면 익숙하거든요. 그 사람을 만날 때 느껴지는 그 익숙함 때문에 우리가 반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원래 상식에 의하면은 가까워야 돼요. 아름답다라는 것. 대략 친숙하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하는 얘기 그거죠. 이진경 선생님이 하는 거는 또 정작 우리는 황인족인데 왜 백인 얼굴을 아름답다고 여기고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정곡을 찌르는 거예요.
예, 사실 이거는 전형적인 서구 우월주의를 우리가 내면화했기 때문에 그래요. 백인들이 갖고 있는 미의 기준을, 그러니까 백인들이 만들어 온 미의 기준이죠. 어떻게 보면 아름다움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그렇게 질문해 왔지만, 그래서 결국 늘 아름다웠던 건 누구예요? 백인인 거예요. 늘 문명이었던 건 어디예요? 백인이죠. 늘 위대한 건 백인이었죠. 결국 서구 철학자들이 한 서구 철학의 개념에서는 모든 진리에 대한 탐구가 결국 결과적으로 돌이켜보면 다 백인 문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니체는 그거를 꼬집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정말 아름다움의 본질이 뭐냐라는 건 가짜 질문이고, 그렇게 아름다움을 정의한 그 힘이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그 힘은 백인의 힘이죠, 사실상. 그 힘이었던 그 권력 의지가 거기에 우리의 판단 구조를 그렇게 만들게 인식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근데 왜 백인의 아름다움을 느끼는가? 우리는 그걸 선망해 왔으니까, 사실. 우리 사회 안에는 이미 백인을 어떤 미의 척도로서, 그죠? 그래서 우리 지금 한국 사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결국은 많은 생김새가 끊임없이 뭔가 좀 서구화되고, 그래서 더 키가 커야 되고, 더 눈이 커져야 되고, 그래서 자꾸 뭔가 그런 이상향을 자꾸 갖고 있잖아요. 사실 그건 전혀 동양적이지 않죠. 원래 우리 조상의 어떤 DNA와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미 그게 서구의 어떤 미의 기준, 이런 걸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서구가 규정한 동양의 모습을 정작 우리가 그대로 또 내면화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동양은 그게 아닌데, 그들이 보고자 하는 동양 그대로 우리 멋대로 보고 있는 그 미의 기준을 우리도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작 베트남 사람이나 태국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볼 때 한 번도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사실 미의 기준이 백인 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그런 관계로 이 그림을 보면 좀 더 이해가 잘 되고, 여기 밑에 보면 실제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철학의 의미와 같이 힘과 의지라는 개념을 도입하는데, 자, 예를 들고 있죠. 칸트가 선험적 종합 판단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연구한다면, 니체는 칸트에게 되묻는 거예요. 대체 그딴 걸 왜 공부하는 거야? 이런 거죠. 왜 연구하는 거야, 대체? 선험적 종합 판단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건 연구하는 이유가 대체 뭐니? 이렇게 거꾸로 묻는 거예요. 즉, 선험적 종합 판단을 통해 칸트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칸트의 의지 있죠. 대체 거기 안에 들어있는 칸트의 권력 의지가 뭐냐라는 거예요. 선험적 종합 판단을 밝히고 싶어하는 그 이유가 뭐야? 이를 통해 드러나는 게 바로 칸트 철학에 내장되어 있는 가치고 권력 의지다. 그래서 여기 개보학에 대한 얘기가 잠깐 이제 슬며시 나오는데, 개보학이 정의되는 건 바로 이런 관점이시다. 그는 진정한 비판 철학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래서 니체가 보기엔 칸트도 비판 철학의 대가지만 진정한 비판 철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작 칸트의 비판 철학은 가치와 의지에 대해 묻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런 걸 연구하는지, 우리가 왜 그것을 옳다고 여기는지, 그런 거에 대한 그 현상 비판이 아니라, 칸트의 비판은 사실 뭐예요? 그냥 정의하는 거죠. 엄밀하게 보면. 순수한 인식 능력만을 순수하게 인식하려고 하는 거. 그죠? 그건 근본적으로 잘못된 질문이라고 생각하는 거다. 칸트가 했던 그 작업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대로 인식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만 해왔잖아요. 근데 니체는 대체 왜 우리는 그거를 그대로 자꾸 인식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니체의 질문이 되게 옳은 부분은 그거예요. 나중에 봐도 실제로 미학도 그렇고 철학도 그렇고 결국 근대의 어떤 시대적 흐름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보려고 했던 것 뿐이잖아요. 시대의 흐름이 바뀌니까 현대에서는 보려고 하는 의지 자체가 바뀌어버리죠. 그러니까 힘과 의지에 대한 작용이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칸트가 얘기했던 저 구성도 엄밀하게 보면 근대에만 효용 가치가 있지, 현대로 넘어오면은 그때 비판했던 것처럼 그냥 유클리드 기하학도 아니고 비유클리드 기하학이고, 그럼 칸트가 얘기했던 시간과 공간에 대한 선험성이라는 것도 이제는 다르고, 전제 자체가. 그리고 범주에 대한 것도 다를 수 있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그걸 순수하게 인식하려고 하는 대체 그 의도가 뭐야? 오히려 그렇게 해서 더 고단수의 어떤 고도의 비판을 하고 있죠. 이러한 관점에서 니체는 진정한 비판 철학으로서 개보학을 제시한다. 그럼 개보학은 뭐냐? 어떤 대상이나 개념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디서 연유하는지를 묻는 거다. 자, 대상과 개념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러니까 족보랑은 다르다는 얘기를 저 앞에 있는 그림에서 해요. 그러니까 족보라는 건 나의 뿌리가 어디에 있지? 우리의 조상이 어디지? 우리 가문의 원류로 올라가면 누구지? 그게 족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족보학은 어떤 주체를 찾는 거라면, 니체의 개보학이라는 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대체 좋고 나쁘고 선하고 악하다라는 그 개념 자체가 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
어디서 연유했을까? 그거를 추적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대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의 미래를 추적해 보는 거죠. 되게 의미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느끼기에 우리는 왜 아름다움을 이렇게 느낄까라고 할 때도 그 아름다움에 대한 느끼게 된 그 이유가 뭘까? 그거를 추적해 보니 뭘 깨닫게 돼요? 아, 우리가 식민지 경험을 했었고 식민지 경험 속에서 뭔가 어떤 미국 스타일의 어떤 선진국이고 거기 어떤 선망이 있었고 그런 어떤 시대적 배경이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어때요? 추적하니까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개보학적 방법인 거죠. 그 자체가 뭔지에 대한 어떤 분석을 한다기보다 과학은 뭐예요? 그냥 지금 당장의 현상에 대한 거를 쪼개서 물리적으로 분석하는 게 과학적 방법이잖아요. 개보학적 방법은 그것을 타고 올라가 보는 거죠. 지금 대체 우리가 왜 이런 개념을 갖고 있게 된 걸까? 족보학은 뭐예요? 나란 존재는 어디서 원유한 걸까? 그게 족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족보랑은 다르다고 분명히 구분하고 있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 푸코도 이 방식을 이제 차용하는 거예요. 니체 방법을. 그래서 개보학의 과제는 뭡니까? 참 거짓과 같은 자명해 보이는 개념을 권력의지에 연루시켜서 어떤 권력의지가 작동하고 있는지를 밝혀내는 게 개보학의 과제다. 자, 그래서 여기 두 가지 필수 요소가 있다. 하나는 모든 것을 같이 연결시키고 다른 하나는 그걸 더 밀고 나가서 가치 자체를 만들어내는 것. 가치를 이해하려면 그것에 조회해야 하는 기준점을 찾아내는 것. 기준점이 뭐냐? 권력의지다. 아까 권력의지가 앞에 있던 단어 똑같죠? 권력의지입니다. 이런 점에서 니체의 개보학에는 가치의 철학이고 권력의지의 철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권력이 지금 우리에게 미의 기준을 만들었는가? 어떤 권력이 우리에게 좋고 나쁨을 구분하게 했는가? 그죠? 선과 악은 대체 뭘까? 선과 악의 이부분 대체 누가 만들었을까? 이랬을 때 특히 어떻게 보면 기존의 기독교적인 어떤 권력?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죠. 실제로요. 요약하면 니체는 힘과 권력의지라는 개념을 핵심 개념으로 도입함으로써 주어진 대상의 의미와 가치를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비판 철학을 만들어냈다. 대상의 의미와 가치를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그렇죠? 이전에는 우리가 지금 계속 주체와 대상의 문제가 뭐였어요? 어떻게 하면 주체가 대상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가? 그게 진리의 문제였다면 지금 니체가 하는 얘기는 대체 그렇게 보려고 하는 이유가 뭐니? 이걸 묻는 거라는 거죠. 왜 그걸 꼭 주체가 대상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인식하려고 하는 그 방법의 권력 의지가 뭐야? 그 작동하고 있는 그 내면의 힘이 뭐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넘기시고요. 그냥 옆에 있는 이 산타마리아 성당은 진짜 좀 감쪽 같긴 해요. 이게 지금 여기 밑에 있는 평면도 보시면 알겠지만 보통은 원래 성당 지을 때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정말로 성체를 짓는데 성당을요. 지금 보면 알겠지만 머리가 없죠. 십자가의 머리가 없죠. 위퉁이 없고 그냥 평면도야. 그죠? 근데 사진을 보면 깊이가 있죠. 푹 들어가 보이죠. 이게 이제 착시 효과라는 거죠. 사실은 벽화야, 벽화. 여기서부터 벽화인가 봤죠. 여기서부터 뭔가 벽화겠죠. 쭉 들어가게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그림을 그러면 왜 갑자기 활용했는가라고 봤을 때 생각해보면 근대에는 이런 원근법과 투시법이 있는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진리의 어떤 표현 방법이라고 봤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사기잖아. 엄밀하게 보면. 그죠? 2차원 평면에 3차원을 그려놓고 그렇게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니까 착시 효과고 이거는 사실 그러면 과연 그게 진리의 방법이었을까 이런 의심을 짓게 만들죠. 이제는요. 눈속임이니까요. 자, 그리고 반근대적 비판 철학. 가치의 철학, 권력의지의 비판 철학으로서 개보학은 자명하고 확실한 것을 추구하려는 근대 철학에 대해 새로이 근원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왜 그들은 자명한 걸 추구하는가? 자명하고 확실한 것을 추구하게 하는 건 대체 뭐냐? 자명하고 확실한 것을 통해 그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그렇죠. 아까 이런 근대 철학의 질문, 여기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니체가 보기에 자명한 것이나 확실한 것, 절대 이성 등은 모두 어불성설이다. 그런 건 존재하지 않다는 거죠. 자명한 것이란 결코 자명하지 않다. 그 자명하지 않은 말로서 어떻게 자명한 것에 도달하겠냐. 그래서 일단 언어의 문제에 좀 시비를 걸어요. 확실하지 않은 말로 확실한 것에 대체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가. 그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데카르트와 칸트를 그런 식으로 비판을 하는데, 넘기시면요. 진리의지라는 말 나오죠. 진리의지. 그러니까 자명한 것을 추구하는 자신의 사상이야말로 심지어 아직 자명하게 이르지 못했다 해도
최고의 가치를 갖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다른 어떤 방해도 용납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갖는 것. 이런 걸 니체는 진리의 의지라고 한다. 아까 우리 얘기했던 그 권력 의지와 이 진리 의지가 사실은 지금 우리의 어떤 이런 보여지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힘과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얘네들이 작용한 거야. 그래서 여기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우리가 아까 배웠던 부분 있죠, 초반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말 속에 사실 데카르트는 원래 뭐라고 했어요? 적어도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면 의심하고 있는 거죠. 무언가를 끊임없이 의심하고 있는데, 그럼 의심하고 있다라면 의심하고 있는 주체는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다면 의심하고 있는 주체가 있다라는 것을 또 의심한다 하더라도 역시 의심하고 있는 건 또 의심하고 있는 주체의 누군가 나는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의심하는 동안에 최소한 나는 존재하는구나.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말을 이제 뽑아냈던 게 데카르트인데, 니체는 아주 시니컬하게 비판해요. 문법의 환상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처음부터 이게 원래 코기토 에르고즘이잖아요. 원래 언어가 코기토 에르고즘이거든요. 거기에 나는이 아니라 코기토는 그냥 생각한다요. 근데 생각한다라는 이미 수로 안에 뭐가 들어있을 수밖에 없다? 주어. 주어는 숨어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일종의 말장난이라는 거죠. 이미 생각한다는 말을 던졌으면 자연스럽게 나란 존재는 등장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대단한 거 발견한 것처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거죠. 생각한다의 주어인 나는 존재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거의 깔려 있다는 거예요. 동사를 사용하려면 주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문법이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데카르트의 명제는 결코 자명하지 않다. 오히려 니체는 생각이라는 것은 내가 원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무엇이 원해서 오히려 나오는 거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생각하는 내가 뭔가 생각한다는 보다도 아까 얘기했던 그 권력 의지, 내가 그렇게 생각하게끔, 아까 우리 그 아름다움의 기준이죠. 미를 그렇게 생각하게끔 만드는 그 생각의 권력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구성되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라는 건. 굉장히 자유로운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은 이미 그런 권력 의지와 진리 의지에 의해서 규정되는 거예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자명한 확실성은 처음부터 없는 거고, 모든 것은 애초에 의지가 작동하는 가치만을 갖는다. 그러므로 자명한 것을 추구하려는 근대 철학의 문제 설정 자체는 애시당초 잘못된 거고 어불성설이다. 출발점이 되었던 나라는 주체는 문법의 환상이에요. 처음부터 나는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문법상에서 존재하는 거고, 반대로 내가 하는 생각이란 권력 의지의 산물이다. 내 생각이라는 것도 내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1인칭적인 주체의 생각이 아니라 사실 이 시대적인 어떤 권력 의지의 산물이다. 니체는 의식되지 않은 무의식적이고 능동적인 힘이 있는데, 그러니까 정작 우리가 의식 못하는 무의식적이고 능동적인 힘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자아를 구성한다. 무의식에 대한 개념을 살짝 얘기하죠. 왜냐면 의식하는 나는 여전히 문법의 한상이고 내 생각은 권력 의지의 산물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진정한 자아라는 걸 어떻게 보면 무의식적이고 능동적인 어떤 힘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그림의 앞장 있죠, 앞장. 앞장에 나오는 그 아니면 더 앞이죠. 알파벳 나오는 거. 저 여기서부터 그림 도판이 많이 달라지네요, 촉수가요. 이게 진짜 상징적이에요. 니체 철학을 한 번에 보여주는 도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때요? 지금 딱 보기에 하나의 실체죠. 분명히 물질적으로 하나야. 근데 벽에 투영된 거는 세 개로 투영되죠. 그러니까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힘과 어떤 의지가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거지, 그죠? 실체가 뭔가 정말 세 개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설명 나오죠. G, B 가운데 어떤 게 저 물체의 진정한 모습일까? 어느 것도 아니다. 또한 그렇게 어느 것이나 진정한 모습이기도 하죠. 그죠? 어디 저 세 개의 상뿐일까? 빛은 빛을 비추어 얻는 다른 모든 상들이 저 물체의 모습이다. 모든 것은 보는 시점에 따라 다르게 보여요. 굉장히 현대적이죠. 그러니까 이미 말하는 것 자체가. 뭔가 확고한 하나의 진리만을 추구했던 근대 철학과 달리 다양성을 얘기하고 있죠. 한 점에서 본 것이라는 점에서 일면적이지만 역시 일면적인 다른 모든 성과 마찬가지로 정확하다. 니체는 투시주의라고 불렀고, 그래서 대문자를 쓰는 진리가 없고 동시에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진리들이 있다고 했던 것이다. 진리는 없다. 왜냐하면 진리는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원주의적이죠. 중요한 건 각각의 점마다 잘 보이는 면이 다르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잘 보려고 하는 것을 찾아서 정말 잘 볼 수 있는 자리에 서는 것이다.
그래서 투시주의는 진리는 오직 하나뿐이라는 생각에 반대하지만 그렇다고 흔히 비난하듯이 상대주의와도 별 상관이 없다. 그렇다고 뭔가 회의주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양하게 보인다고 해서 무한한 어떤 회의성, 뭐 무한한 어떤 상대주의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또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위 그림은 호프스테더의 괴데 레쇼 바흐. 이거 진중권 미학 오디세이 때문에 저도 알게 된 책이거든요. 보면 엄청 인용해요. 그러니까 미학자들이 가장 인용을 또 많이 한 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래서 저도 헌책방에서 사다 놓은 게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괴데 레쇼 바흐 보니까 진중권의 미학 오디세이의 그 특이한 구성 있죠. 막 대화체 나오고 이런 거 그게 여기서 따라한 거더라고요. 이 책이 그런 네, 신기해. 그러니까 오히려 나중에 다시 보니까 진중권도 아마 머릿말을 좀 비슷하게 썼던 것 같아. 그러니까 진중권만의 독특한 어떤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 괴데레쇼 바흐 책 자체가 그렇게 뭔가 대화체랑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쓰여져 있어요. 실제 사람이 대화하는 대화체라는 거야? 아, 그건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저도 이따 말았어요. 어쨌든 어려워요. 이게 되게 뭔가 종합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미술만 얘기한다기보다 되게 뭔가 종합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특이해요. 최근에 되게 양장본으로 새로 깔끔하게 단권화해서 나왔어요. 두께 이만해요. 원래 상하로 헌책방 가면 한 3, 4천 원에 5천 원에 상하로 이렇게 살 수 있는데 그거 요즘 양장본 이만하게 나왔어요. 그런 거 이제 입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지. 네, 모르겠어요. 그런 거 그냥 꽂아 놓는 거죠. 꽂아 놓는 거. 자, 그리고 근대 철학의 자명한 출발점이었던 주체 개념에 대한 해체 작용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비판은 그쵸? 아까 왜냐면 나는 문법의 한성이고 나의 생각이라는 것도 권력의지 산물이니까 주체성 자체가 사라지죠. 그래서 권력의지가 구성해낸 이것도 결과물이 돼요. 그러니까요. 결과물이 되니까 이게 구조주의라는 말을 듣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다른 한편 자명하고 확실한 것에 대해 퍼붓는 니체의 공격에는 진리라는 목적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 우리는 끊임없이 진리를 추구했는데 이 근대 철학이라는 건 데카르트 이래 진리란 자명하고 확실한 것이었죠. 그런데 자명한 주체뿐만 아니라 자명한 판단, 자명한 지식이 불가능하다면 대체 진리는 어떤 거겠냐. 그래서 어째서 진리가 필요한가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개부학적 질문인 거죠. 어째서 진리를 가지려고 하는 거냐 대체. 왜 지식은 꼭 진리여야만 하는 건가. 그죠? 그리고 우리는 그러면 시대사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죠. 결국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서구 철학의 결과물이라면 우리가 제가 수업할 때도 그 진화론을 보통 이런 제국주의의 침략의 어떤 근거로 갖다 쓴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서구 철학 전체가 그런 얘기를 합리화시켜주고 있는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 진리가 왜 필요하냐라고 할 때 항상 진리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서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꾸 이 진리에 대한 것을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그러면 그 진리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은 나라, 연구하지 않은 민족들은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니체가 캐묻는 건 그런 거예요. 굉장한 어떤 이런 속물성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밝혀내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질문에 대한 질문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죠. 우리는 마치 진리를 찾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대체 진리를 너가 그렇게 찾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니?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니체는 뭐라고 해요? 진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진리는 분명히 없고 진리 의지만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진리를 구성하고자 하는 의지. 근데 그 의지가 진리인 것처럼 우리에게 실제로 어때요? 딱 그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렇게 믿기 시작하면 그게 진리가 되는 것처럼. 생각해보면 저 같은 기독교인은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이런 니체가 얘기한 진리 의지에 빠져있는 불쌍한 자죠. 그러니까요. 왜냐면 이거는 서구 종교잖아요. 동양인이 서구 종교에 말이 또 서구지 또 예수님은 또 중동 사람이야. 여하튼 그들이 만든 어떤 이 틀 자체를 고스란히 받아들여서 이게 유일한 진리야 이렇게 믿는 게 기독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진리를 믿고 있으니 사실 얘네들이야말로 불쌍한 자라고 보는 거예요. 진리는 아니고 그냥 서구의 진리 의지를 믿고자 하는 그죠? 환상 같은 거죠. 진리를 욕망하게 하고 진리를 추구하게 하는 의지가 바로 진리 의지다. 더불어 그는 이러한 진리 의지가 어떤 가공할 효과를 야기할 것인지도 분석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유혹이다. 내가 찾고 있는 진리라는 것은 환상으로의 유혹이고 내가 추구하고 있는 진리에 대한 다른 거짓된 지식을 복종시켜야 한다는 의지로의 유혹이며 거짓으로부터 사수되어야 한다는 착각으로의 유혹이고 이걸 사수하기 위해선 다른 거짓을 전파하는 자들과 결연히 싸워야 한다는 신념으로서 유혹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은 없다고 하는 자와 기독교는 싸워야 되는 거죠. 역으로. 이성은 없다고 하는 자와 또 싸워야 되는 거고 어찌 보면. 그러니까 우리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시대의 상식에서 이 상식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는 굉장히 뭔가 미개하고 이상하게 보지만
그 자체가 우리의 진리 의지일 수 있죠. 우리의 권력 의지고. 예. 나중에 그냥 후크로 넘어가면 광인이 됐든 이런 사람들을 보는 시선이 있잖아요. 그걸 봤을 때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진리 의지 안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그걸 우리가 해체하면 사실 문제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잠깐 저기 밑에 아까 여러분 여기 그죠 이 그림 있죠? 섹스의 도덕과 윤리. 그러니까 그거 보시면 결국은 기독교는 성욕과 섹스를 악으로 간주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건 도덕의 대상이다. 근데 저기 중국에서는 섹스는 결코 악이 아니고, 그죠? 또 요가, 민도의 요가죠. 탄트라 요가를 하던 인도인 역시도 마찬가지다. 섹스와 성적 에너지를 이용하려고 했고 그렇게 치밀하게 정경 기술을 만들어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선악의 기준,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서구 기준에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 왔던 거지, 엄밀하게 보면 다른 문화권에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선악을 기준하고 좋고 나쁨을 구분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끊임없이 무언가를 서구를 중심으로 그들의 어떤 관점에서 뭔가 이렇게 구분짓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비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이제 사례로 마지막에 사례로 나오는 게 그래서 이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 이름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 진리의지에 대해서 얼마나 강력한가 이 진리의지가 그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지금 갖다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중세는 어떤 시대라고 했죠? 암흑의 시대죠. 그리고 신의 권력이 강력했고 인간은 오직 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죄인으로서의 인간에 대한 성찰만 있었지 사랑하는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따스함을 느끼는 어떤 그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중세는요. 그러다 보니까 코미디는 용납될 수 없는 거죠. 웃음은 용납되지 않는 시대. 그런 시대 속에서 이 중세 수도사였던 호르의 수사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그 대철학자가 정작 아주 천박하게 희극론, 이런 코미디론에 대한 것을 책을 썼다는 것이 굉장히 부끄럽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숨겨버리는 거죠. 이건 누구도 읽어서는 안 돼. 그렇잖아요. 이 책을 읽으면 뭐가 되겠어요. 사실 지금은 좀 개그 만담집 같은 거 이럴 가능성이 있죠. 물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굉장히 진지한 사람이니까 어떻게 하면 희극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아마 이런 게 내용이 있었을 거예요. 실제로 지금 안 전해져요. 희극은 없어요. 근데 비극은 있거든. 그래서 비극문의 어떤 구성, 어떻게 구성해야 되고 어떤 플롯으로 만들어야 되는지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대요. 그래서 희극론은 그 진주만의 미학 오디세이에 나와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비극론을 그대로 뒤집으면 희극론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근데 여하튼 희극론은 지금 전해지지 않거든요. 그 이유를 움베르토 에코라는 이 기호학자이자 소설가죠. 이 사람이 재밌게 상상한 거예요. 이렇게 소설 속에서 결국은 중세의 이런 희극론을 견딜 수 없었던 이런 꽉 막힌 어떻게 보면 아주 보수적인 수도사가 불태웠을 가능성. 예. 그래서 전해지지 않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저도 이거 영화로 봤어요. 그냥 책으로 아니고 영화를 보면 쇼 코네리가 영화를 봤어요. 아주 멋진 쇼 코네리가 여기 윌리엄 수사가 나오거든요. 윌리엄은 우리 이 철학과 구두선서 처음에 나왔던 윌리엄 오컴의 어떤 상징이에요. 굉장히 그러니까 유명론자니까 어떤 뭐 본질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상 속에서 이름만 있는 것 뿐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건 오직 이름뿐이고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그래서 이 개체가 중요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증거를 되게 중시했던 윌리엄 수사가 탐정처럼 수사해가지고 결국은 범인을 찾아내고 영화에서 보면 그래서 그렇게 죽어요. 그 책에다가 독 묻혀놔요. 되게 유치하게. 수도원장이 희극론에다가 읽지 말라고 장에다가 독을 다 붙여놓는데 젊은 수사들이 몰래 금기된 거니까 더 읽고 싶잖아요. 이게 넘길 때 혀에 침 묻히죠. 그래서 독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란 그래서 이게 안 바뀌잖아. 이 수사는 그래서 절대 죽을 때까지도 안 바뀌어요. 진리란 반박되지 않는 그러한 종류의 오리라고 말한다. 참이냐 거짓이냐는 판단은 그것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진리 의지 안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예컨대 윌리엄 수도사가 아무리 설득한들 호르케 수도사가 결연히 지키려고 하는 신념을 반박할 수는 없다. 왜냐면 그의 진리 의지가 너무 명확하거든요. 우리 말 그대로 태극기 할아버지들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게 진리인 거예요. 그분들의 진리 의지. 우리가 봐도 절대 진리는 아니야. 뭔가 너무 구멍이 많고 너무 거짓투성이야. 근데 중요한 건 그들도 신앙의 수준이거든요. 네. 멱살 많이 잡혔어. 아 그래요? 왜? 어떡해. 그냥 접근했더라고요. 막지 말라고 다. 막으니까 저희가. 맞다. 아. 군에 있을 때 경찰이었죠.
아, 힘들었겠다. 힘들이 그렇게 센지. 왜 쓰겠어요? 이성이 아니잖아. 그죠. 광기 있잖아. 거기서 뭐 실제로 이제는 본인들의 어떤 이 종교적 신념이니까. 그리고 또 탄핵당했을 때, 그때 뭐 거의. 도전 나오구나. 박근혜 탄핵된 날, 그래서 제 아는, 저는 그때 북촌에서 뭐 MT 중이었거든요. 바로 그 앞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거기 탄핵된 그날이었거든요. 그 지나올 때 거기 젊은이들 지나가는데 막 때린다고 그냥 일반인을 때렸대요. 일반 젊은이 들어갔는데 이분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희들 때문에 탄핵당한 거라고 촛불 집회하니까. 그래서 아무 죄 없는 데이트하는 커플들 맞고 이런 게 있어요. 지금 결국은 이번 주에도 그저 기무사 문건 나온 게 결국은 그때 이분들이 왜 모인 거냐면 기각되고 기쁨의 어떤 축제를 하려고 모인 거였어요. 원래 그게 당연히 기각될 거라고 다 이미 자기들끼리는 정보가 흘렀고, 그래서 이제 뭔가 축제를 하자, 우리 태극기 어떤 승리다 이렇게 하면서. 근데 결국은 기각이 또 인용되는 바람에 멘붕이 왔고 그래서 폭발한 거죠. 어떻게 보면 원래는. 근데 그분들은 뭐 계엄령 얘기까지는 모르셨겠지만 어쨌든 되게 끔찍한 거잖아요, 시나리오는. 그분들은 이제 인정받은 자들이니까 거기서 축하를 즐기고, 거꾸로 이제 우리처럼 시민 촛불 집회 나왔던 사람들은 분노로 이제 뛰쳐나올 텐데, 만약에 기각됐으면 그때는 이제 뭐요? 이제 탱크가 그죠? 그때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그때 쟤네 안 했을 때잖아요. 그러면 역으로 이제 경찰 병력은 못 움직이는 거죠. 대략 경찰력을 이제 그렇게 쓴다기보다 이제 군인들이 들어올 테니까. 그냥 이제 그 시위 자체를 이제 컨트롤하는 주체가 바뀌어버리죠. 오히려 이제 경찰을 모르죠. 시민을 오히려 보호해줘야 되는 쪽으로 할지도 모르지만, 그때 글쎄요, 경찰청에 힘이 있을까? 그리고 그 당시에 지금 시나리오는 탱크 200대 그리고 장갑차 250대인가 뭐 300대인가 이렇게 들어오는 걸로 이미 다 떼 있어요. 공수여전이 들어오는 거. 그리고 그냥 저 같은 육군 일반방 애들이 오는 거 아니에요. 걔네들은 배 나왔고 다 움직이지도 못하거든요. 그렇죠. 필요 없는. 광주항쟁 때처럼 그런 식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은 뭐 오자마자 바로 패고 이러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이제 시위하고 이러면 바로 다. 진짜 그 발포 기준까지도 써놨더라고요. 실제로. 예, 총기 사용도 어느 때 가능한지 써놔있어요. 그럼 그거 생각해보세요. 나중에 그러면 결국은 후대에 결과적으로 갖다 붙이면 되는 문제니까, 결국은 그저 이 과격 시위대였다, 뭐 나를 때리려고 했다 이런 이유로 쏴버리면 그만이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해도 제정신이 아닌 어쨌든 그런, 그러니까 그들의 진리 의지인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는 무조건 박정희의 어쨌든 이 신격화된 박정희의 신의 아들인 거야. 신의 딸인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박근혜를 실제로서 약간 예수로 비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종. 그래서 이상한 틀을 갖고 있는 거죠. 마치 그러니까 우리는 핍박하는, 마치 성경의 틀로 가버리면 우리는 핍박하는 유대인인 거예요. 예수를 못 알아보고 십자가를 못 박은 진짜 어리석은 바리새인들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근데 그런 구조로 보면 다 그럴싸하잖아요. 진짜 그렇게 설교하는 사이비 목사도 있어요. 그래서 윌리엄 수도사도 그게 확실한 거야. 그렇게 믿는 거죠. 자, 그래서 지식에 대한 질문 자체가 바뀐다. 근대 철학은 오직 진리일 때만 지식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진리가 과학이죠, 결국은요. 아니라면, 더군다나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어떤 지식도 있을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거기서 어떤 지식이 참이냐 거시냐가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그동안. 그러나 니체 말처럼 진리란 반박되지 않는 종류의 거짓이라면 대체 이런 질문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반박할 수도 없는 거짓이라면, 그죠? 진리가 아니라 진리 의지만 존재한다고 하면, 그래서 지식이나 판단을 진리 의지란 차원에서 파악하게 되면 어떤 지식이 진리인가 여부는 중요하지 않죠. 정작 중요한 건 그 지식이 어떤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가. 말 그대로 아까처럼 뭐 독재사회를 지향하고 있는 진리 의지인가. 그러면 우리가 막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효과를 의지하고 있는가 하는 게 중요해진다. 이 질문을 통해 지식의 문제는 그것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며 어떠한 효과를 야기하는가의 문제로도 전환돼요. 그러니까 니체의 문제인식은 이쪽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진리가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체 그 진리라고 말하고 있는 그 진리 의지가 뭐고 대체 그 의도가 뭔지, 그 저희가 뭔지를 우리는 찾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니체는 칸트에 의해 완성된 근대적 윤리학, 즉 계몽주의에 대해서도 명확한 비판의 왕체에 휘두른다.
여기서 갑자기 윤리학이 나왔잖아요. 이게 마지막 짧게 다듬은 거죠. 한 단락으로. 그러니까 윤리학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사실 이제 니체는 비판을 한다. 신이나 국가는 아버지를 따르려 하지 않을 때 우리 자신을 따르도록 요구한다. 누가요? 칸트가 그런 얘기를 했죠. 실천 이성이 바로 새로운 목적을 지휘하는 새로운 군주였던 셈이다. 즉 칸트가 말하는 계몽주의적 이성은 외부의 어떤 강력한 권위들이 무너지게 되자 새로의 권위를 내부로 옮겨놓은 거다. 니체에 따르면 이왜 내부란 말을 왜 했냐면 아마 그 정언명령 같은 게 보통 우리 양심인 것처럼 보통 우리가 비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 어쨌든 그 진리 기준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니체에 따르면 이는 결국 우리를 유순하게 복종하도록 설득하는 작용을 할 뿐이다. 그러니까 복종하도록. 그러니까 이가 노예의 윤리라는 거예요. 니체가 얘기할 때 사실 여기 그 얘기가 잘 안 나왔지만 복종 속에서만 인간을 합리적 존재로 나타나게 하는 계몽주의적 이성은 인간의 삶을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권력 의지를 표현하는 것인 셈이다. 그러니까 이런 도덕과 이런 윤리가 있으니까 자꾸 우리는 뭔가 사실은 부조리한 세계고 이걸 깨고 나가야 되는데 그 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어렵죠. 여러분 갑자기 우리 몸에 아예 배어있는 이런 윤리의식, 도덕적인 어떤 의식들 이런 것들을 깰 수 있냐라는 거예요. 못 깨죠. 왜냐면 철저하게 우리는 그게 몸에 배어있거든요. 근데 니체가 보기엔 그런 건 그냥 노예의 윤리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이렇게 찌질하고 약한 자들이 자신의 어떤 부족함들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내면 못 견디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널 용서하는 거다. 실컷 사기당하고 실컷 두드려 마신 다음에 그런 거잖아요. 맞았으면 복수해야 되잖아. 그게 아니라 내가 널 용서할게. 사실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야. 엄밀하게 보고. 그리고 쟤는 용서받을 마음도 없고. 근데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니체가 기독교를 왜 비판하냐면 이 기독교 때문에 다 망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기독교의 이런 윤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노예의 윤리를 가져다줬다라고 본 거예요. 정작 자기 목도 못 챙겨 먹는. 그래서 사실 니체가 얘기하는 초인이라는 건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선한 사람, 그걸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선과 악의 기준 자체를 해체하는 게 니체라고요. 어차피 선악의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중요한 건 근데 자꾸 우리를 노예처럼 예속시키는 그런 윤리. 칸트는 거기에 한몫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정작 칸트도 뭐 진짜 그렇게 독실한 기독교인도 아니고 그냥 신을 요청한 것 뿐이거든요. 근데 그런 윤리적인 규정이야말로 마음속에 있는 양심이야말로 되려 우리를 노예의 도덕에 빠지게 만든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시크하게 얘기하죠. 결과적으로 니체는 나중에 그 극심한 정신병에 시달리고 그래서 결국은 병원에서 죽나? 뭐 그럴 거예요. 그리고 니체의 이 저서를 동생이 건드려요. 여동생이 오빠 이 책으로 좀 돈 벌려고 했는지 책을 또 건드리는 바람에 이 원조작이 훼손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게 구분하는데도 좀 시간이 걸렸던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어떤 면에선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니체가 오히려 감당하기에는 그건 너무 어려웠던 본인의 그 시대적인 이론일 수도 있어요. 너무 시대적 감당하기 힘든. 그 시대에 막 신은 죽었다고 기독교 어떤 권력에 대한 걸 다 비판하고 심지어 진리의 것들 기준도 다 비판하는 거니까 그냥 하나의 정말로 그냥 본인이 안 미쳤어도 시대적으로 그냥 미친놈으로 여기 있을 가능성도 꽤 있지 않을까. 좀 뭔 소리 하는 거야 대체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래서 니체는 어떻게 보면 재발견된 것 같아요. 그 시대적인 유명세보다는 사실은 20세기 들어와서 그것도 20세기 중반 돼서야 니체를 재발견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렇게 들레즈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오히려 지금은 거장으로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니체 하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뒷장 잠깐 넘기시면 이제 마지막 정리가 이제 나오죠. 근대 철학의 해체 양상들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기경 선생님의 정리로 보면 니체가 가장 대놓고 적나라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스는 혁명적 실천의 문제였다는 얘기였죠. 그걸 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사고하려는 거였고 그래서 최소한의 제한된 정도였던 비판이었다라고 봐요. 어쨌든 그리고 그에게 중요했던 건 막스에게 중요했던 건 근대사에 대한 이론으로서 이데올로기로서 정치경제에 대한 비판이었고 근대사회 자체에 대한 실천적 비판이었다. 따라서 근대 철학에 대한 막스의 철학적 비판은 근본적이지만 그렇다고 광범위하거나 전면적이진 않았다. 어찌 보면 근대적 문제 설정에 대한 그 비판은 매우 조용하고 절약적이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네요. 비교하기 위해서 쓴 것 같아요. 프로이트는 특히 가장 좋은 표현이 아까 뭐였죠? 여기 없나? 본인 스스로 잘 몰랐다라는 거. 그죠? 그냥 뒷걸음질 치다가 뭐 잡은 격이에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본인 자체가
무의식을 정신치료에 의해서 발견한 건데 의도치 않게 근대 철학의 전반을 뒤흔들게 된 거니까 프로이트는 더 약하다고 볼 수 있죠. 의도성이요. 근데 니체는 그냥 아예 서구 철학 전체를 다 드러내려고 한 거예요. 그냥 소크라테스 일에 드러난 서양 철학 전체를 다 해체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시도를 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철학사에서도 그러니까 니체는 아예 별종으로 보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다음 몇 주 후에 보게 될 비트겐슈타인과 함께 별종, 그냥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지가 그냥 알아서 거의 깨우치는 거에 더 가까운. 네. 대부분의 학자들은 솔직히 우리가 학위 따도 그렇잖아요. 그 교수님의 지도 아래 이제 지도 연구에 대한 방법을 다 배우고 논문 주제도 정해주잖아. 야, 이쪽을 연구해 보이지. 아, 그거 싫은데요. 뭐 이렇게 하면 또 교수가 화내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 좀 해봐. 내가 못했잖아. 시간 없어. 뭐 이런 거 결국 이거거든요. 내가 못했던 걸 너가 또 마저 해라.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것들을 틀 자체를 아예 무시했다고 볼 수 있죠. 말 그대로 니체는 본인이 본인만의 생각으로 하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이 개보학을 하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역으로 보면 들어 업기 위한 방법으로 제가 쓴 것 같아요. 되게. 그래서 오히려 뭔가 족보하면 되게 보수적이지만 그래서 이걸 구분을 한 것 같아요. 족보학과 개보학을 혼동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뿌리를 찾으려고 하고 이러기보다는 거꾸로 니체는 지금이 갖고 있는 틀 자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개보학이 필요했던 거죠. 역추적해가지고 알고 보면 별거 아니야. 알고 보면 아주 치졸한 어떤 이유가 있는 거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개보학을 썼다고 볼 수 있죠. 됐죠? 그래서 어쨌든 뭐 주체와 어쨌든 진리에 대한 부분, 그런 거 윤리에 대한 부분들 다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게 이 세 사람인 거는 부인할 수 없어요. 됐죠? 그리고 주체는 항상 다 결과물로 드러나죠. 결과물이었고, 막스하면 그래서 실천, 프로이트는 무의식, 그리고 니체에는 오늘 본 것처럼 힘과 권력 의지, 진리 의지, 이 개념만 알고 계셔도 나중에 그래도 떠올릴 때는 편하게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잊어먹지 않게끔 이 단어 실천, 무의식, 권력 의지 이렇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